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해 인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돌봐주던 일가족 9명을 모두 잃은 반려견의 조문과 행방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상가에 불이 났는데 300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돼서 기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던 이 기적의 비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과일과 채소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펼치고 있는 관련 대책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최진영 TV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가 6일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 수습과 시신 인도 절차의 마무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귀가하신 유가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 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악성 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며 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 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로 끝난 국가애도 기간 동안에는 28만여 명이 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9명 일가족을 모두 잃은 반려견 푸딩이의 사연이 알려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집에 고양이를 기르는데 가족이 없어졌을 때 반려동물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푸딩이라는 귀여운 반려견이 찾았습니다. 저 반려견이 그러니까 사고 참사 이후에 안 오는 가족들을 저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계속 기다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어라고 해서 동물 그 보호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보호자 없이 마을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알고 봤더니만 저렇게 됐던 것이죠. 케어분들이 안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일가족 9명의 빈소에. 네, 그래서 그 일가족 빈소가 있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 생전에 있던 그 본인이 눈으로 봤던 분들의 위패와 또 사진이 있고 하니까 아마 가슴 뭉클하게 이렇게 쭉 받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실 강아지가 뭐 그렇게 다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 중에 80대로 최고령자 가족이었는데 이 반려견 푸딩도 안타깝지만 이 그 팔순 잔치를 위해서 3대에 걸쳐서 모두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고 그 가족에 있었던 이 반려견 푸딩이가 이렇게 그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남 같지 않다라는 그런 감정이 동화하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슴 찡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푸딩이는 지금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입양 신청을 받은 뒤에 올 여름쯤에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 떠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 공식적으로 5,5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날아온 부부도 있었다고요? 네, 일반 자원봉사자 179명의 희생자 그 유가족들을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에서 5,509명, 전남도의 공식 숫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교통 안내, 또 밥차, 그다음에 심리 상담 등 이런 부분인데 목포에 거주하는 청각 장애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커피라든가 이런 생강차를 이 300인분을 매일
그 본인의 생계도 내팽개치고 나와서 저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손짓으로 수화를 이제 해달라는 시기였죠. 손짓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시애틀 말씀하신 것처럼 시애틀에서 40대 남성인데 사실은 경비행기 그 교관을 했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비행기에 관련된 그런 게 연상이 돼가지고 정말 본인의 어떤 일터를 떠나서 한국으로 달려와가지고 부부가 같이 1일부터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서울시 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의약품 한 12,000명분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강진구라든가 제주도 감귤 지원이라든가 또 베이커리, 커피 등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마음 일심동체라는 식으로 해서 이 희생자를 이루하고 유가족들을 정말 위안 주는 이런 행동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정서가 이번에 한껏 발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현장을 정리하면서 유가족도 또 고생하신 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마음이 찡했다고 하는데 서로 감사 인사를 정말 진심으로 주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나라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열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하는 훈훈한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된 것 같은데요. 특히 유가족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대표단에 허리 숙여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물리고 앞에 있던 국토부 직원 그리고 또 소방 경찰 그리고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을 따로 이렇게 호명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아낌없이 도와주셔서 정말 빠르게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올리는 그런 사진 아마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절로 제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네, 저렇게 서로 맞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제 보도를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모든 시신들이 그 가족들을 품에 안기면서 시신 수습이 다 빨리 끝나는 그런 가운데서 아마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런에 대한 감사함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아픔을 어떻게 보면 보담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잔잔한 감동을 느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대형 사건, 뭐 참사라는 표현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유가족뿐 아니라 사고를 수습한 분들도 이 트라우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다는데 이번엔 40분이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사실 이 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이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40여 분이 정말 트라우마를 겪는 형태에서 이제 심리 치료를 원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있죠. 사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95년 6월 29일 날 네. 오후로 판단되는데 산풍 참사, 산풍 백화점 기억납니다. 참사. 네. 그때 사망자가 50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상자가 한 700여 명에서 1000여 명에 넘는 사상자가 그때 발생했거든요. 그쪽 그 관서에 근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500여 명의 그 피해자들을 이제 유족들을 상대로 DNA 채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지금 잔상, 소방 공무원들 40여 명이 트라우마를 겪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형태의 그 트라우마 내지는 잔상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뻗쳐오는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MIU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었을 때 그 같이 연수를 받는 미국 현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 맨인 유니폼이라고 MIU 제복, 소방, 경찰, 구인들에 대한 어떤 그 하는 일에 대한 느낌, 인식들이 정말로 존경심이 우러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인식이 네.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 무안 공항 그 제주 공항 참사 사건에서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들, 소위 MIU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의 노고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영혼을 달래는 그런 근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대형 사고는 개인적으로 치르는 그 사적 장례 못지않게 이른바 소셜 퓨너럴, 그러니까 사회적인 장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외국에는 일반적이거든요. 자, 이 사회적 장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 장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그 대형 재난 상황을 겪었을 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겪는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나 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포비아 증세가 이제 번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같은 동화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2014년도에 네덜란드 항공이 이 친러 방군의 피격을 당해서 298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때 네덜란드에서는 이 피해자들을 장내 차량에 모두 운구를 하는데 이걸 시민들이 조금 더 불평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미라든가 이런 국화를 던지면서 같이 동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대난은 결국 사회적 장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이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물론 자율적이지만 대부분 연장을 한 일주일 정도 이상 한다고 합니다. 또 2차 합동장례도 국토부가 유족들의 요청으로 마련한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또 사고 얘기긴 한데 이건 좀 기쁜 얘기입니다. 지난 3일 자칫했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불이 났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복합상가에 평일 오후에 한 4시가 넘어서 사람이 많은 시간이거든요. 불이 나서 외벽이 모두 탔어요. 그 정도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300명 넘는 분들이 고립됐었고 아찔했죠. 정말 그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당시 상황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건너편 가게에서 찍은 저 스마트폰 사령 그림만 봐도 아찔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평일 오후 4시가 넘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시 주민들, 주변에서 목격자들 정말 걱정했거든요. 화재 현장에 어린이들도 많았죠. 네, 사실은 야탑동,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야탑동, 야탑역 인근에 있는 이 BIC 건물입니다. 여기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오후 4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이 수영장에는 뭐 어린이들이 있었고 또 헬스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 사무실 내지는 상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재가 300여 명의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고 대피했다라는 부분은 기본이 이제 지켜졌다는 거거든요. 뭐 방화문이라든가 스프링 쿨러라든가 그다음에 옥상문이 개방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또 재난, 소위 뭐 재연문, 방화문이 바로 닫히면서 이 독가스, 연기 이런 부분들에 중독이 되지 않고 한 명의 희생자도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었던 어떤 그 빌딩을 보면은 지하층이나 1층에서 발생했는데 무려 23층 빌딩 중에 11층에서도 사망자가 2명이 나는 소위 말하면 화재 현장은 대부분 어떤 열로 인한 사망보다는 그 흡입된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기본이 지켜지면서 이 소방의 대응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안전하게 구조가 되고 대피를 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그 본보기의 이 화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좀 더 얘기를 깊숙이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림으로 보신 거나 지금 들으신 거로 보면 화재는 상당히 컸어요. 외벽이 모두 전소가 되고 환기구가 다 탔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사망자는 전혀 없었고 중상자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기를 마셔서 경상자는 있었죠. 자, 이렇게 된데 3가지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참사 방지 3대 매직. 3가지의 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닫힌 방화문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스프링클러. 이것 같은 경우에 물이 내려와가지고 화염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옥상에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옥상으로
신속하게 지금 대피해서 이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규가 요청하는 룰을 지키면 이런 식으로 지하 5층, 지상 8층, 쉽게 말하면 13층 건물에 310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상이 없었다. 기본을 지킨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에도 이와 같은 기본이 지켜지는지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방당국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 대표 말씀 들어보면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가 났느냐. 이런 기본이 세 가지 다 안 지켜지거나 두 가지가 안 지켜지거나 한 가지가 안 되거나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화문 얘기입니다. 불보다 이 말씀하신 그 연기를 막는데 특히 유효했죠? 그렇습니다. 방화문이 이제 내려지면서 이 불보다는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망, 화재 현장은 반드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망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2층이라든가 지하층까지 전혀 유독가스가 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2층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과연 뭐 불이 난 건물인가 싶게 그렇습니다.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독가스가 전혀 퍼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소방 발표에 보면 불이 난 1층에서 바로 위층이 2층이 바로 즉시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이 방화문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독가스, 연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크게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023년 그 유명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그렇습니다. 아파트 화재 네. 비슷했는데 네. 두 분이나 돌아갔어요. 2명이 결국은 발화 지점에서 한창 먼 11층에서 사망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계단이 이 굴뚝 역할을 굴뚝 하기 효과를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방화문만 닫혀 있으면 그런 그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거를 조기에 그렇죠. 차단할 수 있다. 유독가스나 연기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방화문이 닫히면서 유독가스 흡입이 안 되고 또 그 시간에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대피를 하면서 피하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순기능 역할을 해서 피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방화문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거 닫았는데 뭐 안 다친다든가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클러 영어입니다만 이걸 스프링쿨러 이런 분들도 있어요. 흙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달린 장치죠. 이게 중요합니다. 방화문이 연기를 막았다면 이 스프링클러는 불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우리 옥상 그 어떤 천정에 보면은 이렇게 노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습니다. 불이 나면은 그게 감지를 해서 물이 쭉 나오면서 이게 휙 그 밑에 이게 돌면서 물을 쫙 흩뿌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스프링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흩뿌린다고 해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화 말 그대로 불을 막는 문이 연기를 막았다라고 하면은 스프링클러는 물을 통해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염으로부터 화상을 입는 역할을 상당 부분 막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이 물이 흩뿌려졌을 때에 기온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러모로 어떤 그 유효적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조금 불편하고 어떻게 그 물이 떨어져서 바닥을 청소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밸브를 닫아놓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난다. 또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대비해서 언제나 그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번이 얼마나 중요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보면 그 물건 싸러 가지고 방화문을 그냥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매한 짓이에요.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가에 있는 물건을 팔다가 이게 재고를 쌓아놓는 것이 이 상가 안에는 두기 어려우니까 이 옷 그 복도에 놓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이 나면은 전기가 꺼지고 그럼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데 그 물건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그런 복도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꼽히는 공신 바로 열려있던 옥상문. 자, 옥상문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저도 경험해 봅니다. 안 열린 게 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외국인의 접근 문제 때문에 문을 잠가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 법적으로 반드시 열어둬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법에 보면 이제 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각 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도 있지만 또 옥상으로 대피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대형각 그 화재라고 해서 1971년도에 서울 대형각 호텔 화재가 엄청난 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세계 호텔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거죠. 생중계되고 저도 이제 그 당시 모습을 봤었는데 사실은 옥상에 문이 열렸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당시 분석이 그림 있거든요. 보고 계신데 저게 이제 장소는 지금도 서울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옥상 문이 개방이 되는 상태, 이 부분이 지금 화재가 중간층이나 그다음에 아래층에서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피로가 된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옥상에 있을 때 결국 헬기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사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원이 돼서 결국 구조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상 문이 상시 개방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정말 준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 대형각 호텔 화재 때 저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느냐. 엄기영 앵커가 그때 기자 신분으로 생중계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옛날 생각 나는군요. 세 가지 요인에는 들지 않지만 신속한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대응도 크게 한 몫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아까 우리 최진영 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매직 위에 성숙한 시민의식, 질서 정연한 대피인데요. 이 소방이 결국은 소위 말하면 그 방화문이 닫힌 이후에 연기가 퍼지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결국은 어린이 수영장에 있는 30여 명, 그다음에 헬스클럽에 있는 뭐 20여 명 등 50명을 상황별로 이렇게 지금 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1단계나 2단계 소위 소방이 그 동원을 해가지고 인접, 경기도 용인, 광주, 그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소방차를 동원을 해서 1단계, 2단계 동원해서 30분 만에 저렇게 큰 빌딩의 건물에 화재를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성숙한 시민들, 소방이 안내하는 대로 질서 있게 대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시에 따라주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정확한 분석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왕좌왕하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으면, 그리고 질서 있게 대피하면, 여러분 세월호 참사 생각나시죠? 그때도 그런 게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침착하게 대피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의 사망자도 안 나왔고 중상자도 없었다. 자, 이런 그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습 효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는 누구나 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뉴스에 보는 그런 화재가 정작 나한테 번졌을 때 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소방 당국의 지시, 그다음에 평소에 이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관련하는 안전 준수 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심의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 당국이 안내를 하는 대로 따라주는 이런 어떤 안전 매뉴얼대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당하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소방재난안전본부나 어떤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거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동을 하면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그다음에 질서에 정연하게 대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형 참사를 막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대형 시설 말고 겨울철에는 특히 여러분도 뉴스에서 간간히 지금 보시지만 가정집 화재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보통 주방, 부엌에서 화재가 많이 나죠. 이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헤매느라 지체할 필요 없이, 불 끄는 앞치마. 앞면부터 뒷벨크로까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 소재로 만들어진 앞치마. 평소처럼 주방에서 사용하다가 요리 중 불이 나면 재빠르게 불씨를 덮어 더 큰 불로 번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자, 보신 대로 불 끄는 앞치마, 에이프런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무 앞치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미 커진 불에는 소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 소위 불연 소재로 만든 앞치마인데 보통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주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켜놓고 가스불이라든가 이런 걸 켜놓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샤워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세탁물을 본다라거나 이런 잠시 이동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 불연 소재, 소위 말하면 그 인근에 있는 발화성 물질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즉시 불연 소재로 만든 앞치마로 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덮어서. 그런데 불이 커졌을 때는 빨리 집안에 빛이 되거나 건물 안에 빛이 된 소화기를 가지고 끄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작은 불, 내 앞에 있는 작은 불을 끄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런 불연 소재 앞치마 갖고 있으면 일단 뭐 프라이팬에서 보신 대로 불 나면 당황하거든요. 덮어 끄시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집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귀여운 고양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도 고양이 키우시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치즈냥이, 노란 고양이, 우리 룽지를 키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양이가 반려견보다 훨씬 더 많이 키우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천에 있는 그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천에서만 고양이로 인한 가정집 화재가 27건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결코 적은 수 아니에요. 1년에 한 대여섯 건씩 지금 발생하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양이 같은 경우에 폴짝 뛰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른바 캣타워가 있는 집도 많은데 그렇죠. 폴짝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딱 맞는 높이가 어디냐? 부엌에 있는 싱크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싱크대 바로 옆에 항상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외에 이렇게 인덕션이라고 해서 딱 버튼을 누르면은 전기로 따뜻해지면서 이제 저희 지금 보이죠? 저렇게 그 요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고양이가 생각보다 똑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버튼을 주인이 누른 걸 보고 본인도 딱 누르면은 거기에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앉아 있다가 엉덩이가 뜨거워 하면서 결국 계속 과열되다가 불이 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려묘를 기르는 가정에서 이런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쓰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위에 이때 뭔가를 뚜껑을 덮어놓거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는 것, 그 화재 예방을 위한 반드시 필수 요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최 대표님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아주 설명이 실생활에 밀착해서 해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아파트에서 또 가정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수직 통로를 통한 연기 확산이 매우 빠르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연소 확대 범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화재의 대부분은 발화 지점 및 발화층만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고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행동 요령은 대부분 상황에서 유효하나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구조 요청 및 대기 등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네, 불이 났을 때 불보다 실제로 먼저 무서운 건 유독가스고 이거 마셔서 대부분 큰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주요 원인인데 어떻게 대처해야죠? 사실은 이제 밖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이 출입문에 이 손잡이에다가 손을 약간 대고 열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문틈으로 연기라든가 이런 유독가스 형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재빨리 밖으로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면은 벌써 젖은 수건으로 문틈새를 막고 그 다음에 안으로 피해서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무조건 뛰어내리거나 탈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젖은 수건으로 입이나 코를 막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베란다를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베란다 확장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피할 수 있는 승강구라든가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또 어떤 형태냐면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부수고 그다음에 옆으로 피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한 모금만 마셔도 기절하는
흡입하는 형태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 흡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열기나 연기가 들어왔을 때는 안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대기를 하는데 특히 하나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화장실에 환풍기를 틀어놓고 그다음에 온 수돗물에 물을 모두 틀어놓는 이런 역할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저번에 그 난 사고에서도 화재에서도 그렇게 해서 네. 생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기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정확히는 한 21일 정도,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작황부진 등으로 과일과 배추, 무값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막상 또 눈이 시작됐을 때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보면 그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다가 좀 친절하게 우리 농가들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배추와 무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나는 김장 안 하는데 김치 공장에 공급되는 배추와 무값이 오르면 사 먹는 김치값도 오르니까 다 영향이 있으십니다.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라죠.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면 폭우가 많이 오고 엄청나게 더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을에 날씨가 좋아야 이게 무 배추가 쑥쑥 크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장률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추 한 포기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올랐고 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77.4% 정도의 어떤 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무값은 하는데요. 엄청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많이 올랐다가 이 가을로 오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김장 채소를 지나면서 좀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도 계속 비가 오고 너무 덥다 보니까 감귤 작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감귤도 작년에 비해서 한 12% 올랐다고 하고 딸기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 오른다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채소, 과일 가격이 작년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금사과였는데 사과는 비교적 소폭 올랐습니다. 자, 설 제수로 쓰이고 있는 그 과일, 또 명절상에 오르는 과일값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비교적 안정세인데 백값이 요즘 크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금사과 하나에 10,000원 이걸 어떻게 사?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때는 사과 못 만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배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주배를 비롯해서 안성배 같은 배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어떤 주머니는 두툼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를 사 먹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된 것은 여름에 지나친 더위, 폭염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과일이 쑥쑥 떨어지는 낙과로 인해 가지고 저장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고 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사과는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한 3% 정도 소폭 인상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감귤이 한 12% 정도 올랐고 특히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살려다가 어이구 이렇게 비쌌어 하면서 움찔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귤하고 딸기가 대표적 겨울 과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2박스에 10,000원 이런 거 봤는데 요즘은 한 박스에 15,000원, 20,000원 하다 보니까 딸기 사기도 어렵고 딸기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딸기 케이크도 사 먹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선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그럴 때마다 선물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입니다.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지거나 중가품이 줄어든다는 건데 올해도 이 가성비 높은 이른바 초가성비 선물들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돼서 그렇습니까? 설 선물도 극단적 양극화로 흐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보통 10만 원 이하. 그렇지만 이제 백화점 가면은 10만 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대한민국 대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작년 설 대비 10만 원 미만 물량은 5% 정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줄어들고 그렇죠. 주가 줄어들고 100만 원 이상 되는 선물은 5%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한우 같은 것도 세트도 잘 나가는 분들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저희 집에도 보면은 뭐 미국산 소고기 내지는 뭐 호주산 소고기 이런 걸 먹지 한우 먹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고기 코너, 한우 코너 같은 경우에도 이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신에 그 고가인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그 가구 4인 가구가 아니고 2인 가구,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소포장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의 어떤 그 선물 비중을 상당히 늘려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9,900원짜리 선물 세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의 삶의 어떤 무게가 이런 가격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000원이죠, 저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10,000원이라고 쓰인 거하고 9,900원 그러면 왠지 싸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네.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가격 마케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이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와 묵값은 어떻게든 안정시키려고 지금 장관이 현장에 자주 나가서 힘을 쏟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11월, 12월을 거치면서 김장철은 지났죠. 그렇지만 김장을 집에서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계속 사 먹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격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뭐 사재기라든가 담합 이런 담합으로 인한 어떤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송미령 그 농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재기 담합에 적발하면은 강력히 처벌한다라고 하면서 이 농수산물 배와 이 무, 곧 배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산지에 있어가지고 그 다가오는 이제 설날에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가오는 29일까지 대형 마트 그리고 전통시장에 이 마트별로 40%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2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네. 또 그 해당 업체는 한 20% 정도 이 고통 분담을 해서 우리 보통 사람의 어떤 그 장바구니를 한 40% 정도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물량도 팍팍 푼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500톤 이상을 푸는데 하루 200톤 이상 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 시장을 통해서 쭉쭉 풀고 또 농협에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 계약 재배 물량도 풀기 때문에 뭐 백화점 이런 거는 뭐 우리 노일이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전통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마트 갈 경우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앞으로의 어떤 1월 달까지 설날 이 다가오는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가격 안정 나름대로 그 정책 효과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설 물가 관리에 종합 대책을 내놓는데 내용에 좀 관심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우선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는 정치인 것이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다가오는 설 물가 관리 대책인데요. 실제 축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고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인상했는데 다행히 뭐 저희 집에도 보면 주말만 되면 아이들이 치킨을 먹는데 치킨의 주류가 되는 그 닭고기 상당 부분 생닭값. 가격이 예. 생닭값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향 안정세되고 있고 그나마 좋아요. 그리고 또 계란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그 8% 정도 이제 그 가격이 안정 내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보면은 뭐 물론 뭐 한우나 소고기 드실 수 있는 분은 드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라든가 아니면 계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게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삼겹살, 치킨이라도 마음껏 먹고 그렇죠. 계란이라도 많이 해 먹으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 CES라고 합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 이런 뜻이죠. 2025가 미국의 유흥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 개막합니다. 자, 우리 기업도 무려 900개 넘게
참여를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업체가 참석하는 나라 중에 하나, 뭐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 이 정도가 해서 일본보다도 더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기업인 삼성, LG, SK 대표적인 어떤 주자들이 이 CES 2025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혁신 대결의 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900여 개의 한국 업체가 총출동하고 있으면서 실생활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미래를 원래 전 세계의 어떤 그 소비자들에게 자랑하는 어떤 장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1,000평이 넘는 1,000평하면 어마어마한 넓지 않겠습니까? 중앙부예요. 중앙부에 있고 그것이 전체 이 CES 어떤 참석하는 기업 중에 가장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LG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홈 IT와 관련된 인공지능 이 최신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된 이 가전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놓은 CES 영상, 홍보 영상. 저는 이걸 출사표라고 표현해 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Work emails muted. Enjoy your weekend. Quick. I want to be out of this house in like 2 seconds. Powering down. Hi, Q9. You seem to be in a good mood. That beige-colored sweater looks great on you. 네, 삼성전자는 이 TV를 맞춤 양복, 그러니까 이 테일러메이드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TV는 크면 좋다고 해서 뭐 30인치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뭐 75인치, 80인치 이렇게 크게 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1인 가족, 핵가족 중에 초핵가족으로 가다 보니까 초개인화 AI 버전 TV를 공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TV에 딱 켜면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들어가고 또 이 가족 그리고 또 패밀리 케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우리 휴대폰 우리 그 화면을 개인화하듯이 TV 자체도 개인한테 맞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고 또 보면 TV를 보면서 집안의 반려동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룽지 어디 갔나 물어보면 그렇죠. 보여준대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보다가 우리가 뭐 이 홈쇼핑을 하듯이 단순히 홈쇼핑을 넘어서 여행지 제안을 하면서 맛집 즉석 어떻게 보면 일정 같은 것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니까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 TV라기보다는 내 개인 노트북 개인 컴퓨터에 가까운 그런 어떤 TV를 구현하는 그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쟁사인 또 LG전자는 TV 리모컨에 AI 전용 버튼을 탑재해서 자 프로그램 추천도 받고 뭐 대화도 한다는데 자 어떤 개념인지 잘 상상이 안 가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 그걸 알질 못하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했던 기업이 바로 LG 옛날 금성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금성전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음성 좀 또렷하게 들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으로 하면은 사실상 이걸 다 어떻게 보면 그 TV에 구현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똑똑해진 AI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편의성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최신 첨단 가전제품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TV 신제품이 미국 소비자협회 혁신상을 5개를 휩쓸었다 하는 그런 낭보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기업들 뭐 SK도 있지만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이 갔으니까 그런 제품들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10일까지 하거든요. 자, 유명 인사의 이 CES 행사장 방문 여부도 늘 관심거리가 됐어요. 작년 CES 서울관에 G드래곤이 깜짝 등장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해가지고
진짜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GD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사회 유명인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게 그 CES 행사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물론 여기에 작년 같은 게 포착이 됐었는데요. 현지에서 삼성전자, LG 그리고 또 SK 등 국내 전자 부스를 돌아보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특히 한국에서 GD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사들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네, 올해도 이 재계 총수들 CES 현장으로 모두 대거 간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상의회장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 CES에 올해로 3년 내리 참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적 트렌드에 민감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SK 기업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3년 연속 출동을 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그리고 또 AI 인프라 관련되는 대표 등 이 IT 관련되는 대표들이 총 출동하니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SK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삼는 것인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앞서가기 위한 몸부림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네,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여기에 기조연설자로 나서는데 최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최진영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작심 3일이 된 점들은 없는지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살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꾸준히 실천해야 실현이 된다고 하죠.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